1979년 조선 궁궐은 불과 14세, 만 13세. 어린 후궁 원빈홍 씨의 갑작스런 죽음과 임명원, 아린밍 연예우로 명명된 무덤 논란으로 들끓었다. 권력 암투 속 피어난 비극. 과연 한 소녀의 짧은 삶은 거대한 정치의 희생양이었을까? 18세기 후반, 조선의 왕실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으나 그 안에는 깊은 불안과 긴장이 감돌고 있었다. 비운의 사도세자 아들로 태어나 숱한 역경을 딛고 왕위에 오른 정조. 그의 즉위초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다. 선왕 영조 시대부터 뿌리 깊게 박혀있던 노론 벽파의 기득권은 여전히 강성했고, 특히 영조의 계비이자 대왕 대비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정순왕 후 김씨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정조의 개혁 의지에 강력한 견제가 되었다. 그들은 사도세자의 죽음에 깊이 관여했던 만큼 그의 아들인 정조의 등장을 경계하며 호시탐탐 왕권을 위협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선왕의 탕평책을 계승하면서도 강력한 왕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정조에게 이들 외척 세력과 수구적인 기득권층은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었다. 이러한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정조는 자신의 왕권을 확고히 다지기 위해 고심했다. 그에게는 믿고 의지할 강력한 조력자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자처하며 정조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인물이 있었으니 바로 홍구경이었다. 홍구경은 정조가 동궁 시절부터 그를 보위해온 공을 인정받아 즉위와 동시에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다. 그는 정조의 신임을 바탕으로 수기수수 외수원을 설치하고 그 책임자가 되어 왕실 경호와 국왕의 안위를 명분으로 군사권까지 장악하며 권력을 집중시켰다. 그는 단순한 측근을 넘어 왕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정조의 탕평 정책을 보좌하고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정조에게는 당면한 또 하나의 절박한 과제가 있었으니 바로 왕실의 후사 문제였다. 효의 왕후와의 사이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기에 후계자가 없다는 것은 곧 왕실의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의미였고, 이는 언제든 정치적 불안의 빌미가 될 수 있었다. 따라서 후궁을 간택하는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배필을 찾는 것을 넘어 왕실의 안정과 권력 재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 그리고 1778년 운명의 선택이 이루어졌다. 홍구경의 여동생이자 당시 어린 나이 13살, 만 12세이었던 홍씨가 정조의 첫 후궁으로 간택되어 원빈, 웬핀이라는 파격적인 칭호를 받고 궁궐에 발을 들였다. 원빈이라는 지위는 조선 왕실 후궁 중에서도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 명문가 출신도 아니었던 어린 소녀가 최고 품계의 후궁이 되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파격이었고, 이는 곧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홍구경의 입지가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를 증명하는 대목이었다. 어린 원빈홍 씨의 입궁은 홍구경에게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되었다. 그는 왕의 인척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기존의 훈구 대신들과 노론 벽파 세력을 압도하며 더욱 거침없이 권력을 휘둘렀다. 궁궐 안팎에서는 홍구경 세력의 급격한 성장과 그들의 왕실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와 동시에 경외감이 교차했다. 어린 소녀의 등장은 단순히 왕실의 일원을 늘리는 것을 넘어 조선 왕조의 정치적 풍향계에 강력한 태풍의 씨앗을 뿌리는 사건이 되고 말았다. 바야흐로 홍구경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서막이자 훗날 닥쳐올 비극의 예고편이었다. 1778년 6월 앳된 얼굴의 원빈홍 씨가 화려한 가마를 타고 창덕궁에 입성했다. 그녀의 입궁은 곧 홍구경 권력의 완성을 의미했다. 정조는 어린 후궁을 각별히 아꼈고 그녀를 위해 창덕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각 중 하나를 내어주었다. 왕의 총애가 깊어질수록 그녀의 오라비 홍구경의 위세는 하늘을 찔렀다.
그는 스스로를 동조, 동차오, 라칭하며 국왕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듯 단 오만한 태도를 보였고 이는 조정 대신들의 극심한 반발을 샀다. 그의 집 앞은 청탁을 하려는 관리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으며 심지어 왕실의 종친들조차 그의 눈치를 살피는 지경에 이르렀다. 홍구경은 원빈을 통해 왕실의 내밀한 정보까지 손에 넣으려 했고 국정의 모든 사안에 개입하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그는 정조의 숙부이자 왕실의 어른이었던 은원군, 앤얀준, 마저 영모 혐의로 몰아세워 유배 보내는 등 자신의 권력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는 인물은 가차없이 제거했다. 이러한 그의 월권과 전횡이 심화되면서 조선의 예법과 질서는 심각하게 훼손되기 시작했다. 신하들은 왕이 아닌 홍구경에게 줄을 섰고 공적인 국정 논의는 그의 사적인 판단에 의해 좌우되었다. 궁중의 모든 관심은 어린 원빈의 건강과 그녀가 하루빨리 원자 유안지묘를 낳는 것에 쏠렸다. 홍구경은 누이가 아들을 낳으면 자신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고 이는 그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했다. 그는 원빈의 처소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사사건건 간섭했고 이는 왕실의 엄격한 법도를 무시하는 행위였다. 아직 어린 소녀였던 원빈은 오라비의 거대한 야망과 궁중에 숨막히는 기대 속에서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의 건강이 나날이 악화된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홍구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어이들을 닥달하며 원자 잉태에만 집착했다. 반대 세력은 홍구경의 폭주를 은밀히 경계하며 정조에게 그의 위험성을 간언하려 했으나 왕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있는 그를 막을 수는 없었다. 홍구경의 권력은 이미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고 있었고 위태롭게 쌓아 올린 권력의 성체 아래에는 비극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었다. 1779년 5월 창덕궁 내전은 깊은 비탄에 잠겼다. 궁에 들어온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어린 원빈 홍씨, 꽃다운 14살, 만 13세의 나이로 숨을 거두고 만 것이다. 갑작스러운 소식은 궁궐 전체를 충격과 슬픔에 빠뜨렸다.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왕실의 권력 암투 속에서 이제 막 움트려던 작은 생명은 차가운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다. 그녀의 짧은 삶은 마치 덧없이 피었다. 진 한 송이 꽃처럼 슬픔과 애잔함만을 남긴 채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졌다. 궁궐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운 정적과 비탄으로 가득 찼고 처소에 드리워진 흰 천은 그 어린 죽음의 비극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냈다. 정조의 슬픔은 지극했다. 그는 진심으로 아꼈던 어린 후궁의 죽음에 깊은 비통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조는 원빈의 죽음을 애도하며 그녀의 묘호를 파격적으로 임명원, 알린 민유한유로 책정하려 했다. 이는 단순히 한 왕의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선 조선 왕실의 오랜 예법을 뒤흔드는 엄청난 결정이었다. 원, 유한 이라는 묘호는 오직 왕비나 왕세자, 왕세자빈에게만 허락되는 존귀한 칭호였다. 후궁의 묘는 예로부터 묘부조슈로 불리는 것이 경국대전에 명시된 불변의 원칙이었다. 정조의 이러한 시도는 곧 왕실의 근간을 이루는 예법과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밖에 없었다. 임명원 책정 소식이 발표되자 조정 대신들은 물론 전국 유림들까지 경악과 함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다. 권례회에서는 이례적인 묘호 책정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전하, 어찌 후궁에게 왕비의 묘호를 내릴 수 있단 말입니까? 이는 국법을 어지럽히고 종묘사직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옵니다. 유생들의 상소는 왕궁 문 앞을 가득 메웠고 대신들은 전하의 지극한 슬픔은 이해하나 국법과 예법을 무시할 수 없다며 끈질기게 간했다. 그들에게 예법은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이자 왕실의 권위를 지탱하는 도덕적 기반이었다. 엄격한 신분제, 사회에서 예법은 각자의 자리를 명확히 구분하는 철옹성과 같았고, 이를 어지럽히는 것은 곧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행위로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정조의 의지와 조정대신들, 그리고 유림들의 예법 수호 주장은 첨예한 정치적 대립으로 고조되었다. 정조는 왕으로서의 권위 이전에 사랑하는 이를 잃은 한 인간으로서의 깊은 슬픔에 잠겨 원빈의 파격적인 추승을 관철시키려 했다. 물론 그 뒤에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외척 세력의 중심, 홍구경이 있었다. 홍구경은 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왕의 슬픔을 발판 삼아 원빈의 묘호를 원으로 격상시켜 홍씨 가문의 위상을 높이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무소불위로 확대하려 했다. 왕의 사적인 슬픔이 홍구경의 공적인 야망과 결부되며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반대파는 이러한 홍구경 세력의 움직임을 예법을 빙자한 홍구경의 월권이자 전횡으로 규정하며 거세게 비난했다. 조정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뚜렷이 갈렸고 국론은 심각한 분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국상, 구우상에 대한 예법 논쟁은 단순한 묘호 문제를 넘어 전국 전체의 긴장으로 고조되었다. 이것은 곧 왕권과 신권의 대립,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조의 의지와 보수적인 기득권 세력 간의 충돌이라는 더 큰 정치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다. 정조는 한편으로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인간적인 슬픔과 연민에 사로잡혀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왕으로서 지켜야 할 국법과 예법의 엄중한 책무를 인식하고 있었다. 사적인 감정과 공적인 의무 사이에서 그는 길고도 괴로운 밤을 보내야 했다. 왕의 권위와 국론의 통합, 그리고 외척 세력의 견제라는 복잡한 정치적 숙제가 어린 원빈의 죽음이라는 비극 위에서 뒤엉켜 있었다. 임명원, 아렌 묘엔유안, 묘호를 둘러싼 격렬했던 논쟁은 오랜 고뇌 끝에 내린 정조의 결단으로 마침내 마무리되었다. 국정의 안정을 위해 정조는 결국 대신들의 강력한 반발을 수용했고, 원빈 홍씨의 묘호는 왕실 예법에 맞는 원빈묘, 유안핀무로 강등되었다. 원이 아닌 묘로 최종 결정되며 왕실 예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이 재확립된 것이다. 이는 겉으로는 왕의 뜻이 꺾인 듯 보였으나 실은 홍구경의 무리한 권력 남용에 대한 정조의 첫 번째이자 가장 분명한 경고였다. 임명원 격하 사건은 홍구경에게 치명타로 작용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추진했던 원빈의 파격적인 추승이 좌절되면서 그의 정치적 위상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의 권력은 원빈의 존재에 깊이 기대고 있었고, 그 기반이 무너지자 신하들 사이에서 그의 전횡에 대한 비판과 견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점차 고립되어 가던 홍구경은 이후 더욱 비이성적인 행태를 보이며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재촉했다. 궐 안팎에서는 그를 향한 비난과 의심의 시선이 더욱 강해졌다. 특히 후일 궁궐을 뒤흔든 왕비 시하의 음모 사건은 홍구경에게 결정타가 되었다. 자신의 누이였던 원빈 홍씨의 죽음 이후 그는 효의 왕후가 원빈을 시기하여 독살했다고 믿는 망상에 사로잡혔고, 심지어 왕비의 음식에 독약을 쓰려 했다는 혐의까지 받게 된 것이다. 이 끔찍한 의혹은 더 이상 정조도 그를 비호할 수 없게 만들었다. 1779년 9월 결국 홍구경은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정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실각하여 궁궐을 떠나 강릉으로 유배되었다. 한때 조선에서 가장 강력했던 권력자의 쓸쓸한 퇴장이었다. 원빈묘 격하 조치와 홍구경의 실각은 단순히 개인의 몰락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다. 이는 홍구경의 무리한 권력 남용과 비정상적인 왕실 개입에 대한 정조의 단호한 조치이자 흔들리던 궁중의 정치적 균형을 회복하려는 왕의 강력한 의지였다. 정조는 이 사건을 통해
누구도 왕권을 능가하거나 예법의 틀을 벗어날 수 없음을 분명히 했고, 자신의 왕권 강화와 친정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향해 또 한 걸음 나아가게 된다. 원빈 홍 씨의 죽음과 그에 따른 묘호 논쟁은 정조에게 크나큰 비탄이자 동시에 정치적 시련이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후궁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정조가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부딪힌 강력한 저항이었으며, 조선 왕실의 근간을 이루는 예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천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임명원이라는 파격적인 묘호를 원빈묘로 격화시키는 정조의 결정은 사적인 애도와 공적인 책무 사이에서 고뇌한 왕의 고독한 선택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왕실 질서를 바로 세우고 무너진 예법을 회복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 이로써 정조는 자신의 통치 철학, 즉 예치, 레쯔를 실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셈이었다. 이 사건의 여파는 홍구경의 정치적 몰락으로 직결되었다. 원빈의 죽음과 묘호 논쟁은 홍구경의 권력 남용과 월권 행위에 대한 조정의 불만을 폭발시키는 도화선이 되었다. 정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왕실 예법을 무시하며 권력을 사유화하려 했던 홍구경에게 원빈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치명타였다. 1779년 원빈의 묘호가 강등된 후 홍구경은 급속도로 힘을 잃었으며, 결국 왕비 시하의 음모 등 여러 이 의혹에 휩싸여 끝내 조정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그의 몰락은 정조에게 있어 강력한 친위 세력을 잃는 아픔이었을지언정, 장기적으로는 왕권 강화와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과정이었다. 정조는 이후 외척 세력의 발호를 철저히 경계하며 붕당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왕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 이른바 친정, 쥔정 체제를 구축하는 데 전념했다. 학문 연구기관인 규장각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친위 부대인 장용령을 창설하여 군사력을 장악하며 왕권을 강화하는 그의 노력은 이 시련을 통해 더욱 굳건해졌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적 경랑의 한가운데에는 채 꽃도 피우지 못한 어린 소녀 원빈 홍 씨의 비극적인 삶이 있었다. 불과 13살의 궁에 들어와 14살의 요절한 그녀의 짧은 생애는 거대한 권력 암투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된 한 명의 인간이라는 쓸쓸한 메시지를 던진다. 그녀는 정조의 후사를 잇고 홍국경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도구로 간택되었고, 그 짧은 삶 내내 권력의 무게를 짊어져야 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당시 조선 후기 왕실 정치의 냉혹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 사건은 또한 조선시대 예법이 단순한 형식이나 관습을 넘어 국가 통치와 권력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인 정치적 기능으로 작용했음을 깨닫게 한다. 왕의 사적인 슬픔조차도 공적인 예법의 틀 안에서 통제되어야 했고, 이를 어기는 것은 곧 왕실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여겨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사건에서 왕실 여성들이 처했던 지위이다. 원빈 홍 씨는 왕실의 후사를 잇는 중요한 존재이자 오빠 홍구경의 권력을 지탱하는 버팀목이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 이해관계와 얽혀 있었고, 그녀의 죽음마저도 첨예한 정치 공방의 불씨가 되었다. 이는 당시 왕실 여성들이 스스로의 의지와 관계없이 권력 다툼의 도구나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조선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드러낸다. 현대의 시각으로 이 비극을 되짚어보면 원빈 사건은 권력의 오용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어떻게 쉽게 유린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교훈으로 다가온다. 홍구경의 과도한 야욕은 어린 누이의 생명마저도 자신의 권력을 위한 수단으로 삼게 했고, 결국 그 자신도 파멸에 이르게 했다. 역사는 말한다. 권력을 남용하고 공동체의 약속이자 질서인 예법을 무시한 채 오직 자신의 허망한 야욕만을 좇았던 이들의 결말은 언제나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고
흐름. 원빈홍 씨의 짧고 슬픈 삶은 왕실이라는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권력의 잔혹함과 인간 존엄성의 가치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하는 역사의 비명으로 남아있다. 원빈홍 씨의 비극적 죽음과 무덤 격하 사건은 권력의 탐욕이 순수한 생명을 어떻게 짓밟는지 보여주었다. 정치적 경랑 속에서 희생된 어린 소녀의 삶은 예법을 넘어선 인간적 비극을 되새기게 한다. 결국 과도한 권력은 몰락을 부르고 역사는 그들의 허망한 야욕을 엄히 심판함을 우리는 깨닫는다.